그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어떤 해법을 잘 실행하면은 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 두 번째 파트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꺼내다 보니까 하여튼 이거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합의된 거는 격차는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남기영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까 불로소득 문제 먼저 꺼내셨는데.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한 분씩 네. 간략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그냥 토론자가 되어서 같이 토론을 좀 네네. 하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를 들여다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불평등의 주된 원인, 그것도 이제 부당한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다.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지역도 다 녹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7채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 월요일 날은 여기서 자고, 화요일 날은 여기서 자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임대료가 더 높고, 또 계속 올라가고, 또 팔게 되면 매매 차익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고,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 경제 행위죠, 사실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순수히. 근데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산적 노력이 아니고, 비생산적 경제 활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대추구 행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그 노리는 그 불로소득의 규모를 줄여야 이 자산을 굳이 자기가 불필요한 자산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가장 소득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해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보유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아니라 부동산은 땅의 문제니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건물 값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이제 땅 값이 비싼 건데, 그 땅에 집중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이제 보유세라고는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잠재지대를 이제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나누는 이제 기본소득으로 주는 것이 가장 지금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가 좀 안정이 되고,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내놓게 되고, 그 자체가 투기를 시정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환수해서 국민 전체에게 나누면, 저희가 뭐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데, 누진도를 굉장히 낮춰도 90% 이상의 세대에는 혜택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0% 정도는 땅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수혜를 입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집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수혜만 있는 거고요. 집이 있어도 저희가 시가 한 15억 정도 미만의 3인 가구 정도는 혜택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하면 국민적 동의와 이제 동의를 받고 또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제도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한번 개혁적인 좋은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후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참여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엔 또 후퇴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기본소득하고 딱 결합을 시켜놓으면 후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이 토지에 집중적으로 과세해서 국민 전체에게 주면 국민 전체의 토지 문제 해결하면서 소득 수준도 낮춰주고 자산 불평등도 줄여주고 소득 불평등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분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으니까 그걸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세금 낸 것보다 많이 받는 분들이 다수가 된다. 그렇죠. 90%에는 됩니다. 예, 땅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낼 게 없는 거고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이 깔고 있는 땅도 있고 농사 짓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으면 뭐 내는 것과 받는 것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받는 게 더 많거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 그만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0.811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예. 우리만 안기학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해 와셨고 또 뭐 저도 한 5, 6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고 하나의 거대한 담론이죠. 네네. 그죠? 사실 이제 국토 보유세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지불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고 뭐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이제 또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후보 한 분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관련해서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련돼서 이 보유세 문제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치의 한가운데 있다. 이걸 둘러싸고 우리 관련해서 실제로 뭐 이 개혁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항상 논란들을 불러일러왔고 그 다음 그 속에서 전진했다가 또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후퇴하는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하튼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것들 했더니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의 아이디어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 굳이 꼭 기본소득으로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청년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야말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깨졌잖아요. 완전히 이제 무너져 붙는데 기성세대들은, 아니, 당신들은 그걸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노후자산, 노후소득을 벌지 않았느냐. 예컨대 그런 일종의 이 보유세의 정치와 관련돼서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보유세를 만약 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기회를 상실한 청년의 몫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정의롭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건 일종의, 뭐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어차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어차피 정세의 정치라면은 그와 관련되는 실제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놓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이 공론화를 통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많이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국민들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나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 불안, 그러니까 이쪽 파트와 관련돼서도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요번에 우리 청년들의 불안들을 이제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마 이성윤 교수님 많이 이야기하시겠지만은 뭔가 기존의 복지제도의 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동안은 우리 이 노인분들 그리고 또 이 아동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우리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가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은 실제로 이 일하는 사람들도 위험에 엄청 빠지는 거고 그건 이 최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다 걸려져 있는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판 바꾸기에 관한 그러니까 담론들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아마 복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계기가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보유세를 만약에 걷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이제 낮은 편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상승을 올려가지고 그 거둔 돈을 어디에 뭐 아까 홍정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증세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거는 국민들이
사실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곳에 이제 쓰인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그 걷어들인 세금을 쓰면 가장 정책 수용성도 높을 거고 저항성도 낮을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좀 조사를 해보면은 좀 그러한 영역들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뭐 몇 가지 떠오르는 예전에 제가 했던 조사 결과 그냥 생각해 보면은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귀하가 세금을 뭐 몇 %나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가지고 뭐 노후연금을 더 늘릴 수 있다, 뭐 의료보험을 더 확장할 수 있다, 뭐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할 수 있다 등등등.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한 게 결식 아동 및 빈곤 청소년 지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더 낼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가 더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한 세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집단한테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프레이밍을 주고 물어봤고 다른 한 집단한테는 우리 그 나라는 하나의 이제 공동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가족 같은 공동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돼. 마지막 집단한테는 이제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진보인 분들은 그 세 개를 봤든지 그다지 큰 차이는 안 났었는데 그 보수 쪽 분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거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고 했을 때 세금을 소위 뜯긴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 내가 낸 세금이 결국 어려운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아까 말했던 뭐 그 결식 아동인 하여튼 사회 최약체인 그 층으로 그게 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더 잘 먹히는 약간 그런 그 심리적인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거는 그런 것도 있어. 그 경제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그 귀하가 낸 세금으로 본인이 그 빈곤에 빠질 위험을 없애준다고 하면 세금을 좀 더 내시겠냐? 그런 질문도 다른 집단한테는 한국 사람 모두가 다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시스템에 돈을 더 낼 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형편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돈을 더 내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 모두가 다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뭔가 내가 보장을 받는다고 이거는 약간 뭔가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빈곤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면 좀 더 안정감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확실하게 제도화가 되는구나. 나의 리스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오히려 감각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확 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회적 약자한테 이렇게,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고 싶어 하는 그 의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세나 어떤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전에 SK의 최태현 회장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CEO들 보면은 다 무슨 스토리가 있다. 아마존도 스토리가 있고 스티브 잡스도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CEO들도 파이낸셜 석세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 메이킹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실 증세를 해가지고 그 증세로 인해서 얻어들인 증가된 세수를 어디다 쓸 것인가에 관한 약간 그 국가적인 스토리가 좀 있어줘야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세 분 선생님께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 먼저 남기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저는 동의해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실현 가능성인 거예요. 이 실현 가능성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복지국가 형성의 과정, 그것이 만들어 놓은 유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적 사고, 요게 참 큰 허들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불안정 노동자를 연구하면서 기본소득을 공부하게 되다가, 이게 이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적극적 조치로, 세금과 기본소득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복지정책으로 논의하기에는 기본소득이 한계가 너무 크더라고요. 왜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조에서 먼저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복지 없이도 경제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아지는 거를 경험해본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사회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설계되는 것은 사실 조세를 많이 내지 않고도 보험료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조와 경제성장을 통한 실질 가구소득 증가,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래서 증세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복지국가를 형태를 갖춘 압축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증세와 모두를 위한 복지, 요 논의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그러니까 이 경로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 청년들의 경우에 지금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제 1기인데 첫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청년정책은 취약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취약 청년만을 위해서 타겟팅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논의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끝나는 거죠. 근데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을 위한 문턱이 상당히 낮고 누구나 다가올 수 있다. 여기에서 주거 문제가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는 청년, 빈곤 청년,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보편 청년으로 시작을 해서 판을 최대한 넓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 빈곤층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확대할 여지도 이렇게 넓혀놔야지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 한계가 이미 시작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호혜성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해야지 받은 것이다. 요게 상당히 강력하게 DNA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역격차의 문제와 함께, 새롭게, 그 다음에 기후위기 생태적 활동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참여소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지역격차를 생각할 때 지역 노동시장을 보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다 수도권과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5조 원 이상의 그 규모가 있는, 그 산하기관까지 있는 그 기업들이 73%가 수도권에 있어요. 그리고 업종 다양성도 수도권은 17개 정도 되면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면은 뭐 7개에서 11개 이 정도예요. 그러면 큰 기업도 없고 업종 다양성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시장에서 수요 측이 상당히 수도권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을 보면은 위상이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가격 매김을 해주는 대학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 거죠. 거의 다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거는 정부 산하기관을 조금 뭐 이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적극 개입을 할 것인가를 했을 때 뭐 잡 개런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청년 기본소득 방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중간 지점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끌어내서 예를 들어서 내지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더 장려하여, 특히 생태적인 활동,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여기서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 일자리 아이디어가 고갈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일이 좀 더 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장려를 해서 여기에서도 요게 이제 직업훈련이라든가 숙련 형성 뭐 훈련과 연결이 시켜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이제 또 규모가 되게 큰데 약간 그리고 규격화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참여소득 방식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보태고 싶네요. 네. 예. 사실 이제 관련돼서 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일종의 논의 자체는 그야말로 저는 혁명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나오고 그러죠. 기본소득.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도 사실 기본소득이 원칙적으로 정강 1호 정책을 했고, 그렇죠. 했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 기획재정부의 예전에 전직 관료분들이 입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회 구조 내에서 예전에 한때는 주류였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내놓은 것들을 보면은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내용이, 그쵸. 예. 그 자체, 음의 소득세, 우리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주류든 비주류든 보수든 진보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 백가정명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또 하나 놀란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증세를 또 들고 나오신 분은 아마 처음일걸요. 아마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예. 정세와 관련된 이런 정세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이 속에서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그야말로 담론 논쟁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우리 사회과 가시는 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유심히 보셔야 되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동량을 다 꿰시고 계시는데, 일정한 변화들이 좀 있다는 생각들을 이제 해봅니다. 하나는, 우리 기억하시다시피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작년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됐을 때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타이틀이 무엇일까?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나는 한 번도, 혜택 받은 적이 없는데, 세금 내는 게 이렇게 도와주는갑다,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기획재정부가 초과 세수를 많이 내서 다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거는 우리 이소영 교수가 이야기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제 의식조사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정세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답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미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내 돈 가지고 정부에서 제대로 쓰고 있냐라는 불만들이 쫙 이제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은 그 부분에서 반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데, 사실은 출발을 뭘로 잡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도 청년에 쓰겠다고 하면은 대부분 동의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문제에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어떤 일종의 사회적 합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라면은 우리가 다음론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이 결국은 다음론은 하나하나 가기 위한, 목표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고, 실제로
기본소득 하시는 분들도 아마 바로 하자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로 현실에서 접근해서 그야말로 일종의 저는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를 항상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꿈을 항상 꿔야 되는 것이지만 현실에 근거해서 어떤 길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정치해 보니까 중요한 건 다음론도 중요한데 어떤 길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게 그런 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을 제가 이제 16년에 처음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제안을. 그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비판받았던 게 아니 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청년을 주냐. 그것도 청년을. 가장 일할 수 있는 세대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설명했던 근거는 이제 홍장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시대적 불안정성, 요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청년이니까 제일 차라리 노인 빈곤이 그렇게 심한데, 이런 논의가 있어서, 호혜성. 2016년에 청년에게 주자고 하니까 반대가 많았는데. 많았어요. 지금은 다 15년. 청년에게 주자고. 네, 그러니까 근데도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 호혜성, 어떤 뭔가 청년의 참여를 돋구면서 네네. 긍정적인 담론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까 그 조세에서 한 가지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려해야 될 거는 조세가 조세 부담률이 높지 않더라도 가구에서 봤을 때 그 가구와 개인의 위험을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민간보험에 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게 그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시장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가구별로 이미 민간 보험 시장에 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세의 확대 여력에 상당히 우리 이게 제가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복지학자들도 사회정책 확대만 많이 고민을 했지 사실 민간 시장에서의 규제 쪽은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찰나에 IMF 이후에 상당히 민간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던 것도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지형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일단 남기혁 소장님은 네네. 현실적인 방안을 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조금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토지 보유세 돌파의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돌파의 방안은 우리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주거 약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자라고 하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돌파의 하나의 방안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토지에서 확보한 거를 다 모두에게 주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정책에는 또 철학이 있잖아요. 이론과 철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토지가 이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을 정말 존중해야 하겠지만,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달려오면서 기후위기, 이런 이제 사실은 생태 환경의 파괴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인간이 만들지 않은 생태 환경이나 천연 자원이나 토지는 모두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전환의 출발이 토지 보유세를 확보해서 모두가 누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변화의 출발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아직 이렇게 토지를 모두에게 공유하고 이런 거는 실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하는 거는 전 세계 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철학적 배경이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굉장히 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보유세 강화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해야 되는 수단을 넘어서
그런 철학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댓글에도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종부세도 이렇게 계속 잘 못하는데, 종부세를 전체적으로 걷어서 다 나눠주는 게 되겠냐, 이런 게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환수해서 이제 지방으로 다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이제 교부금으로 나눠주는데, 그거 어디다 쓰이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거를 환수해서 그 지방에 주면은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재정이 지방에 가면 어떤 곳에서는 뭐 마을회관, 시골에 농촌에 마을회관을 짓기도 하는데 마을회관에 지으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같이 지내는 공간으로 사용하잖아요. 거기 지내는 공간에 와서 이제 노무현 정부를 욕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종부세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이제 임 교수님 정책 수용성 말씀도 하셨는데, 정책 수용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4년간, 5년간 그 문정부세의 가장 아픈 지점은 당연히 부동산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부분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부동산 아마 이게 핵심 내용은 이제 보유세 문제와 관련된 일종의 그 역동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한 번은 한 걸음 나갔다가 한 걸음 못해하고, 한 걸음 나갔다가 한 걸음 못해하고, 맞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사실은 문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참여정부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그 이후에 또 엄청 후퇴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후퇴했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선거 한번 거치면은 다 뒤집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주 철학적이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보유세는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강화했다가 또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들은 정책, 특히 보유세와 관련된 정책들은 믿으면 안 된다. 안 믿어도 된다라는 엄청난 학습 효과를 사실 갖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발짝 더 나기가 진짜 어렵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이 교수님이 이야기한 경로전승 이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갈 것인가가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우리 저는 이제 최근에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 상승 중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 전 세계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2020년에 좀 올라간 것들은 그 정도는 공통적이니까. 문제는 아픈 지점은 올해 들어서 올라간 것들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명확하게 그 이전의 정책들을 전부 다 물렸습니다. 다 시행하기 전에 이미 다 물린 거고 이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확신을 줘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두고두고 가장 아픈 지점이 되고 그만큼은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